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자, 아이러브 풋볼 10번째 이야기. 오늘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세계 정세와 함께 해온 축구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 이수열 축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상윤 위원님. 예. 예. 먼저 YTN 라디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이러브 풋볼. 감사합니다. 네. 박문성 위원님. 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아, 그렇죠. 네, 뉴스나 뭐 시사 예. 뭐 이런. 네. 네. 아 그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이, 아이러브 풋볼이라며요. 이수열 평론가. 뭐 아무래도 뭐 정치나 시사, 뭐 예. 뉴스 전문 방송이다 뭐 아.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들죠. 네. 네. 이상윤 위원님 혼자서만 아, 내가 아이러브 봤을 때 풋볼. 둘이 준비했어. 짜증나. 네. 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 축구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 기획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름하여 축구의 정치학 시간입니다. 예. 정치. 너무 심오한. 예. 네. 자, 뭐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또 큰 사건이 없을 때는 축구와 또 정치의 연관 관계나 사건을 다뤄보는 것도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구를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박무성 의원님? 가장 효과적이라서 그런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정치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정치인데 예. 예,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는 이제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그것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예. 정치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것들을 대중들에게 많이 호응받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길 원하는데 예. 그러면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건드려야 되겠죠. 음흠. 네, 그걸 이제 수단화시키는 건데 그랬을 때 스포츠를 상당히 예. 많이 활용을 해왔고 그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또 관심을 받는 지지를 받는 운동이 뭐냐라고 한다면 축구기 때문에 예. 축구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아하. 관계가 와 있죠. 예. 예. 자, 오늘 그 박무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이 1914년이죠. 축구로 네네. 잊은 전쟁, 성탄절의 기적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그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죠. 예. 그때 1914년도에 서부전선 그쪽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독일군 중에 한 명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네, 그거를 독일어로 불렀습니다. 왜 웃으세요? 야, 그 독일어로 한번 불러보세요. 잘 모르죠. 무리수 아닙니까? 아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준비했으면 그런 것도 준비해야지. 네. 전 독일어로 골은 압니다. 골. 그걸 네, 뭔가요? 토르를 압니다. 토르. 토로? 네, 토르. 아. 토로 그 독일어 영화 방송 보면 골 났을 때 토르 그래요. 아, 그래? 토르. 네. 예. 토르. 토로 맞아. 몰라요, 저도 그냥. 뭐 혹시 다른 나라 그 뭐 골 꼴꼴꼴꼴꼴꼴꼴 불안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네, 그 노래가 이제 전선에 울려 퍼졌어요. 음. 그 노래를 듣고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의 군인들이 영어로 이제 화답을 한 거죠. 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예. 그러면서 그 전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됐고요. 그 시기에 이제 양국에서 잠시간 휴전을 하자. 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겼던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군인들끼리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축구를 했어요. 영국군이랑 독일군이랑. 그래서 예. 일명 이제 휴전 축구라고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침울했던 어떻게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 그러면서 현재까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군인들도 그 전쟁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예.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사건이 100년이 지나서 2016년인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탈레반에 맞서는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돕기 위해서요.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나토 소속의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 카불에서 크리스마스 휴전 축구를 재현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100년 지나고 나서. 예. 네. 야, 축구로 하나가 된다. 너무 벅찬 일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야? 아니, 축구 전문가죠. 축구 전문가잖아요. 아니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저 네네. 북한전을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예. 승패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예. 북한 선수 더 합니다. 아 그럼 장난 아니죠. 완전히 뭐 저 죽이라 막 그러고요. 아. 장난 아닙니다. 예, 예. 진짜로. 혹시 뭐 응. 경기가 끝나고 같이 뭐 포옹도 하고 야. 말도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솔직히 그 숙소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국이죠. 중국 어. 같은 데서 이제 대회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또 그 선배들이죠. 예. 그러니까 선배님들 보면 그쪽하고 또 친분이 있어요. 오래된 선수들 좀 베테랑들이죠. 예. 그 저희가 돈도 주고 아 그랬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면 돈도 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랬군요. 네. 자, 다음 사건은요. 그 1934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개최를 합니다. 파시즘의 위대함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월드컵을 악용한 건데요. 이 대회를 앞두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전보를 전했다면서요? 34 이탈리아 월드컵 하면 우리가 보통 무솔리니 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무솔리니가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월드컵을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무솔리니가 원했던 거는 단순히 개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 그리고 강인함을 국제 사회에 좀 그 선전하고 싶다. 예. 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선수단의 우승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월드컵에 나서는 이탈리아 선수단에게 전보를 정했는데요. 그 내용이 우승 못하면 사형이다. 네. 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기 싫으면 우승해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죽기 싫어서 이제 우승을 했죠. 예, 그렇군요. 경기는 어떻게 치러졌나요? 일단 뭐 그 이런 사례는 옛날에 세르비아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리그에서도 구단주나 정치인이 그 선수 라커룸에 들어가서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오늘 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뭐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가 그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죠. 예. 네, 4강 경기에서는 서로 스페인하고 붙었는데 서로가 7명, 4명이 이렇게 부상으로 실려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치열했다는 얘기죠. 예. 정말 여기서 지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재경기까지 가야 됐고 결승전에서도 체코랑 붙었는데 선제골 먼저 허용을 했다가 어렵게 역전까지 성공을 하면 승리를 했으니까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으니까 다행히 사형만은 면한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다행입니다. 우승 못하면 사형 이게 뭐 무서워서 축구하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당시에 이탈리아가 세계 축구 최강국이었고 예. 스타 플레이어들은 뭐 주세페 메아자라던가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솔리니도 안 거죠.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전보도 정하지 않았나. 뭐 예. 형편없는 팀이었다면 그러지도 않았겠죠. 예. 네. 이상윤 위원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이 정도로 부담을 느낀 경기가 있었나요? 한일전이죠. 아 한일전. 네, 우리 선배들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한일전에서 지면 죽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들어올 생각 못했죠. 현해탄을 건너서 수영을 해서 그럴 정도로 정말 압박감이 심했어요. 일본전. 일본전. 예. 네. 예. 실제로 뭐 과거의 기록 우리가 사료를 보면 일본에게 지면은 뭐 현해탄을 다 빠져서 오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던 것도 있고 또 우리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남북한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예민했었어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양지가 다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었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예. 북한도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축구에 더 주목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남북한이 서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예. 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도 무솔리니도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굉장히 뭐 그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축구를 통해서 많이 표현했었죠. 예. 네. 저 박문성 의원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겨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왜냐면 예. 한일전은 무조건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가위바위보. 두 번 비겼어요. 지금. 비교하셨네요. 예. 자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스포츠가 또 축구인 것 같습니다. 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 이 사건도 유명하잖아요. 원래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았나요? 네, 두 나라는 일단 지형적으로 그 북중미 딱 중간 지점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붙어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좋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랬고 특히나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는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크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가 뭐 바나나, 뭐 커피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농업 산업이 정말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영토가 커요.
그런데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농업 산업으로 좀 부유하게 사실 예. 상대적으로 좀 더 부유하게 그렇게 산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영토가 작아요. 예.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업 산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주민들 엘살바도르에 있는 주민들이 온두라스로 이제 불법 이민을 많이 갔다. 그러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두라스 쪽에서 이제 태클을 계속 걸고 왔고 예. 그래서 이제 두 국가 간의 그 분쟁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특히나 축구적으로도 양 국가가 또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경기는 항상 축구 경기 이상의 예. 뭔가 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살벌함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멕시코 월드컵 진출권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예, 분위기가 네. 뭐 매우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멕시코 월드컵 지역에서 붙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년 전, 그러니까 멕시코 월드컵은 1970년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69년에 펼쳐졌는데 이때 이제 1차전에서 온두라스가 이겨요. 예.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18살의 여성 축구 팬이 좀 안타깝게도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죽어서요? 얼마큼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살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예. 같고. 그러니까 이에 이제 뭐 엘살바도르에서 팬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가 좀 조성됐고 2차전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승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양국의 응원단이 뭐 난투구를 벌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제 워낙 그 동안 안 좋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에서 폭행을 당했던 온두라스 응원단이 이제 추방되는 과정에서 2명이 또 사망을 합니다. 예. 이에 격분한 또 온두라스 국민들이 자국의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을 약탈하고 폭행하고 막 방화를 저지르니까요.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가 이제 진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9년 7월 10일 이거 되게 유명한 전쟁인데요. 뭐 4일간의 전쟁, 100시간의 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엘살바도르 공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병력이 12,000명이 동원돼서 온두라스를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 참 이 축구가 기폭제가 돼서 전쟁까지 간 사건인데요. 양측 모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군대 수준도 좋지 못해서 전쟁은 장기화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재하에 전쟁을 종결하게 됐는데요. 이 축구로 전쟁까지 갈 수가 있군요. 전쟁이죠. 예. 정성 없는 전쟁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축구 프로그램이 아니고 약간 정치. 예. 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럼요. 뭐 저희가 축구 경기 리뷰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역사적인 사건을 좀 다뤄보는 것도 좋잖아요. 역시 YTN이에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현대에서 축구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전쟁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미 사회학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고 하는 게 프로를 근간하고도 있지만 국가를 근간하면서 발전해 왔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격분 혹은 라이벌 의식을 실제 전쟁을 통해서 누가 더 오르냐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약탈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근데 현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상대를 무찌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나 혹은 그런 갈등들은 남아 있는데 이걸 예전처럼 그렇게 뭐 나쁜 무력을- 방식으로 그렇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그걸 해소시키는 건데 그런 국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축구라는 거죠. 예. 축구의 월드컵이라는 국가대항전을 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뭐가 피가 끓는 듯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전쟁을 축구가 대체한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뭐 총성 없는 전쟁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자,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축구하시면서 정말 전투적이었다. 네. 이런 경기가 있었나요? 저는 항상 뭐 A매치 경기를 해보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일본전하고 경기가 계속 일본전. 일본전이에요. 저는. 예, 어떤 다른 그 월드컵도 나가봤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그 네덜란드 선수들하고 경기를 해서 5대0으로 졌잖아요. 예. 그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일방적이었죠.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두들겨 맞았다. 두들겨 맞았죠. 예, 진짜 축구 선수들이 이런 그 인간인데 이렇게 잘하는 선수 처음 봤어요. 정말. 근데 그 경기는 그렇다 치지만 한일전 경기 있잖아요. 예. 그 경기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예. 예,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전투적으로 해야죠. 정말 전쟁이죠, 전쟁. 지면 죽습니다.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세연 당시 과거에 예전에 골키퍼 선배님. 너무나 잘하셨던 네. 그분은 한일전 하면
일본의 공격수들의 턱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공중볼이 뜨면 볼을 펀칭을 하는 게 아니라 턱을 이렇게 펀칭을 했다고 실제로. 네. 여러 명 기절시켰다고. 그리고 예. 또 그 가마모토라든지 막. 허정무 감독이 있잖아요. 예, 예. 사건 아시잖아요. 마라도나 죽었죠. 그 무슨 사건인가요? 그 월드컵에서 그 팔육 사건이잖아요. 팔굽혀킥. 태권도 이게 그만큼 축구가 서로 간에 서로 어쨌든 그 정말 존중하면서 예. 젠틀맨의 운동이긴 하지만 진짜 예. 지면 안 되잖아요. 국가 간의 갈등과 아직 원한이 좀 그 경기에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되죠. 예. 자, 다음은 그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네네. 포클랜드 전쟁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포클랜드 전쟁은 그 대서양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예. 그 섬을 두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벌인 전쟁인데요. 82년도에 전쟁이 개시가 됐습니다. 예.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패전을 했고 그 패전 때문에 80년대에 아르헨티나 국가 내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예. 다 이제 시리에 빠져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86년에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린 거죠. 그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는 단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예.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디에고 마라도나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환상적인 활약으로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안겨다 주죠. 네, 그때 신의 손 사건도 있었고 신의 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수비수들 6명을 제껴버리고 예. 골을 넣은 그런 득점 상황도 있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패배감이나 어떤 슬픔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때 승리를 이끌었던 그 예. 디에고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의 국민적인 용어로 완전히 이제 올라가게 그러니까 포클랜드 그 전쟁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 국경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생각나긴 나는데 네. 이게 뭔가 했는데 또 명확하게. 야, 예. 이슬 축구하러서 대박이네요. 자, 이상민 위원님도 여기 축구 전문가로 나오신 거예요. 전문가인데. 근데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그런 것 좀 해줘야지. 내 건 없잖아. 나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마라도나가 헤딩을 한 게 아니라 헤딩하는 척하면서 손을 사용해서 맞아요. 그렇죠. 골을 넣은 네. 그 장면이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저희가 오늘 축구의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실제 팩트가 존재하고 그 팩트를 어떻게 가공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쟁, 포클랜드라고 하는 걸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팩트예요. 존재해요. 예. 미디어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아, 관심을 증폭시키죠. 음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정치는 이렇게 미디어가 활용해 놓은 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실은 포클랜드 전쟁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관계냐? 포클랜드 전쟁하고 마라도나 무슨 관계냐? 이러면 실질적인 관계는 없어요. 예.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라도나가 뭐 군인으로 참전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무슨 갈등에 뭐 구체적인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존재하고 미디어는 그걸 증폭하고 정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묶을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있다는 거고 아르헨티나 스타가 마라도나라는 네. 건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미디어가 활용하는 방식이고. 네.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좀 몰래 반칙을 잘 하셨나요? 반칙이요? 예. 저 다이빙 선수였잖아요. 저는 솔직히 축구를 제가 선수였는데 경기할 때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살이 쪄서 그렇지만 제가 선수 시절에는 정말 제가 별명이 뼈다구였어요. 빼빼로. 좀 마르셨잖아요. 정말 많았죠. 예. 네. 지금도 뭐 몸 좋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몸이었으면 그때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 힘이 약하니까 예. 조금 영리하게 축구를 좀. 굉장히 영리하게 하신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진짜로? 예, 그럼요. 예. 영리하게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주심들이 좀 어떤 그런 그 다이빙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칙을 유도를 하면서도 진짜 유도할 수 있는 예. 별들의 전쟁이었죠. 예. 반칙 유도를 잘하신 거잖아요. 유도 잘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심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경기하기 전에 어느 주심이 배정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 주심에 대해서 저 주심은 조그만 어떤 몸싸움이 있어도 예. 휩쓸을 불고 그렇지 않은 주심들은 또 경기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주심들의 성향을 좀 알고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또 이란과 이라크가 앙숙입니다. 이 전력과 관계없이 양국의 축구 대결은 언제나 살벌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데요. 이란과 이라크가 80년대 전쟁이 있었죠? 네, 뭐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이 페르시아 문화권에 있는 이란 그리고 이제 아랍 문화권에 있는 이라크 이 팀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 다툼이 심했거든요. 아, 예. 그 패권 다툼을 위해서 나온 80년대 전쟁이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서로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79년도죠. 그때 이제 이란 내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이란의 국력이 쇠약해졌어요. 예. 그 틈을 타가지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후세인? 예. 80년도에 기습 침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고 88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양 국가는 문화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지역 위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 대립각이 있는 데다가 장기적인 전쟁까지 치르다 보니까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예, 그런 관계고 완전히 앙숙 중의 앙숙이다. 예. 그래서 이 양 국가가 펼치는 모든 대결은 사실 뭐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는 양 팀이 또 라이벌이기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더 짙죠. 그렇군요. 네. 자, 2015년 아시안컵 8강도 그렇고 이번 2019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두 팀이 맞붙었는데 경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두 팀이 만난 게 아마 이번 아시안컵 때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예. 네. 승패 자체가 이렇게 크게 정하진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게 아마 경고가 5장인가 나왔고요. 파울이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안 해요. 네. 다 아시잖아요. 거의 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건데 막 서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아, 네. 다시 예. 한번 느꼈습니다. 축구장 분위기도 굉장히 무섭겠어요. 아니, 뭐 덜할 나위가 없죠. 예, 양 팀이 붙으면 경기 시작부터 거의 뭐 격투 상황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경기 끝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 특히나 방금 전에 이제 이번 아시안컵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5년도 당시에 8강에서 또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경고가 12개 장이 나왔어요. 네, 이라크 쪽에서 전쟁터네, 전쟁터. 이라크에서 8장이 나왔고 예. 그 이란에서 4장이 나왔는데 이란에서는 또 퇴장 선수가 1명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승부차기에서 이제 이라크가 올라갔죠. 예. 그런 분위기 뭐 그냥 분위기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 뭐 혈전 뭐 이렇게 뭐 그 정도에 나오려면 네. 8분의 하나씩 경고가 나와야 되나요? 그죠? 그렇죠. 8분에? 그렇죠. 네. 그렇네요. 8분의 하나씩 경고가 나오면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저번에 아시안컵 예상했었잖아요. 이상현님께서는 일본 결승 진출을 예상하셨는데, 맞아요. 예, 네. 결국 뭐 카타르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일본의 결승 진출 맞추신 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짤이 있더라고요. 사비를 굉장히 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욕하진 않았고요. 사비? 사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감을 잃었다 이랬다가 사비가 거의 다 정답을 맞추셨고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박펠레. 그 형 축구 잘 알아요. 아니 사비는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추지? 중요한 건 카타르에서 또 저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의 어떤 전력도 알고 예.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그 운빨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양국 간 그 앙숙 관계로 축구장에서 전투가 펼쳐지는 경기가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일전이겠죠? 네. 예. 한일전 뛰기 전에 우리 선수들끼리 어떤 이야기 좀 나누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일전 이제 다가와요. 이제 그 대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는 그냥 설렁설렁하죠.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경기 다가오면 그때서부터 선수들이잖아요.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3일, 2일, 1일 되면 점점 다가올수록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얘기할 필요 없이 진짜 준비해요. 진짜 이게 제가 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본은 나한테 발렸죠. 그럼요. 있나요? 골을 기록하신 적? 무슨 몇 번 일본에서도 골 넣었고요. 예. 그리고 또 잠실 우리가 97년도 그 프랑스 월드컵 예선할 때 그 비가 올 때 제가 헤더로 그냥 뚝배기를 하나 넣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 골 먹고 나서 그 결승전에 뭐 후반전에 황선홍 감독. 예. 황선홍 감독이 넣어서 2대1로 이겼어요. 그날. 비 잠실에서 정말 비 많이 왔어요. 그 황선홍 선수의 골은 기억이 나는데 왜?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골 넣으면
약간 몸에 묻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운이 거죠. 없는. 운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 황선홍 그 감독이죠. 감독의 골은 기억이 근데 나거든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골을 넣었는데 헤더골을 넣었는데 김도건이를 왜 잡냐고. 골 넣은 사람을 잡아야지. 아 그때 하물며 TV에서도 안 잡아. 아니, 화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영상을 보면 김도건이가 크로스를 올려줬어요. 아 예. 근데 헤더를 아, 내가 했거든요. 근데 잡아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카메라 쪽으로 뛰어갔어야 되는데 김도건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죠. 운이 없네. 문제 없어요. 자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가장 기억나는 한일전 골 장면이 있나요? 뭐 저는 당연히 박지성 선수의 산책 세레머니 산책 그거죠. 세레머니. 예, 그게 제가 기억이 남고 또 그냥 한일전은 아니지만 그런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게 중에 하나가 독일 월드컵 때를 기억하는데 독일 월드컵 현지에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한국 그 3사 방송 3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 가 있는 팀이 있고 저희처럼 모여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모여서 보는데 당시에 호주랑 아마 붙었을 거예요. 일본이. 제 기억이 맞다면 호주랑 붙어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호주를 막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영국 쪽에 있던 기자들 몇 명이 와서 이해를 못 하겠다. 니네는 일본하고 붙어 있는 나라 아니냐. 근데 왜 호주를 응원하냐?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래서 내가 니네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 둘이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이상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수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 똑같잖아요. 사실 예, 그럼요.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왠지 일본하고 뭘 승부가 붙으면 그러니까요. 이겨야 되는 것처럼. 예. 네. 저는 한일전 골 하면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인데 이민성 야, 도쿄 됐죠? 도쿄 됐죠. 그 골이 가장 후지산이 기억에 무너졌죠. 남는데 네. 그 드디어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무너졌죠. 네. 이설 평론가는요. 저는 이제 2012 런던 올림픽 때죠. 그때 3, 야. 4위전에서 박주영 선수의 골. 박주영 선수가 중앙선부터 세명 치고 내려가서 일본 수비 한 4명 정도를 그냥 그렇죠. 혼자서 예. 다 제끼고 이제 골을 넣었는데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게 또 동메달을 그렇죠. 결정짓는 골이었잖아요. 네, 그 골을 이제 넣으면서 우리가 승기를 완전 가져왔고 예. 결국 이제 동메달까지 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일본을 꺾은 게 많아요. 제대로 많죠. 그냥. 또 예, 많아요. 예. 축저 일본은 만나면 그러면 이승우 선수 골도 있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연령별 대회에서 예. 네, 네. 인터뷰도 아주 되게 당돌하게 하고 네. 언제부터 일본이 강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솔로도 돌파로 해서 골 넣었던 거 왜 맞죠? 하프타임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났죠. 아, 거기 뭐 맞네. 중앙선부터 치고 들어가서 네. 가제치고 넣은 골이죠. 선수들 개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이상윤 위원의 후예인데요. 자 역대 한일전 전적을 보면 48승 27무 19패로 한국이 우세한 전적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현재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또 이번 그 아시안컵을 통해서 봐도 축구라는 것이 상대성이긴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경기를 했으면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했을까도 저도 궁금은 해요. 예. 좀 붙지 못했던 게 결승전에 딱 붙었으면 완전 꿀대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의 그 경기 흐름이나 그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쫓아가는 플레이는요 일본이 더 잘해요. 정말 잘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욕을 먹어도 비판을 들어도 이 축구의 어떤 색깔은 확실하게 일본이 가져가고 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한 건 항상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의 어떤 색깔을 좀 찾아서 정말 좋은 어떤 축구를 보여줘서 젖잘싸 있잖아요. 예. 정말 그런 어떤 느낌의 축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좀 더 발전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계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건 현재는 좀 일본인 것 같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뭐 단판 붙어서 계속 싸워보자 이러면은 저는 그거는 모를 거라고 봐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요즘 보니까 우리랑 만났을 때 특별히 라이벌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제 일본 가서 느꼈던 건데 일본은 예. 그냥 상대 팀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역사적 의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라이벌로 보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경기를 나타났을 때 선수들이 엄청난 동기부여나 엄청나게 그 집중력으로 나타나니까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계속 붙으면 그거는 좀 모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국과 일본 대표팀이 있는 어떤 리그가 풀리그로 돌아가서 우승이 누가 할 거냐, 어떤 순위가 더 높을 것이냐면 저는 일본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건 인정합니다. 예. 이설 평론가님. 저도
똑같아요. 사실 일본이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더 우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하. 네. 예. 아무래도 일본은 그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잡혀 있잖아요. 예. 뭔가 정체성이 있는 축구를 한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경기가 좀 안 풀리거나 혹은 뭐 상대가 좀 강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쉽게 안 흔들려요. 이제. 예. 네. 어렵게 경기가 흘러가도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일본 축구가 국제 무대나 나갔을 그런 큰 대회 나갔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경기를 그 성과를 계속 내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본만큼은 앞으로도 확실히 이겨주시길 바라봅니다. 클럽에서는 라이벌 관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엘 클라시코라고 불리는 스페인 라리가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있잖아요. 네네.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축구 전쟁입니다. 두 네. 팀 역사는 어떤가요? 뭐 일단 마드리드는 그 스페인 권력의 중심지라고 하시겠죠. 카스티아주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도시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는 그런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분리 독립을 좀 원하는 카탈루냐주를 대표하는 도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축구팀은 레알 마드리드고, 그렇죠.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카탈루냐주를 대표하는 팀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 팀의 대결은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으로 뭔가 지역 간의 어떤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대결은 1902년에 레알 마드리드 팀이 창단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라이벌 관계가 예. 그게 한 120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무성 위원님께서는 엘 클라시코 경기 관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바르셀로나 갔을 때 직접 그 메시하고 호날두가 붙었을 때 봤었고요. 예. 경기 자체는 정말 엄청난 경기였고, 근데 와 진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경기는 확실히 축구 이상이구나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깜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9만 명 정도가 넘는데 저쪽 코너플렉 쪽에 한 1,000명 정도의 레알 마드리드 원정 성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 예. 바르셀로나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게 축구는 그들의 입장에선 어목했던 독재 시대 때 뭔가 그 독립과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예. 혹은 카탈루냐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해방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만큼 물론 그래서 한때는 그걸 못 흔들게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뭐 나왔지만은 분리독립 투표를 하겠다. 네네. 아직도 이런 이슈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축구는 그냥 축구가 아니라 그런 어떤 독립, 해방 이런 느낌도 아직도 존재하죠. 예. 네. 그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 아디다스고요.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나이키잖아요. 제가 신혼여행을 이 바르셀로나로 갔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그 아디다스 매장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예. 그 정도입니다. 거기 근데 그 바르셀로나의 그 거리 있잖아요. 예, 예. 가로수 이렇게 쫙 있고. 네. 거기에 레알 마드리드 펜샵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건 되게 희한해요, 진짜. 그거 왜 만들었는지 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일부러 만들었나? 아무도 안 들어가는 꼴을 보려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걸 바르셀로나에 왜 한복판에 그 광장 한복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왜 만들었지? 안 가요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이렇게 가려다가 눈치를 봐요. 혹시 여기 거기 가면 죽죠. 잘못하면 죽죠. 지금 되게 나중에 한번 누구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왜 만들었는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거 제가 만들었고요. 거기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자, 이 밖에도 두 팀이 라이벌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사건들이 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에 그 레알 마드리드가 갈락티코 정책을 썼잖아요. 예. 그때 데리고 온 선수가 피구입니다. 네,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바르셀로나 상징하는 선수였던 루이스 피구를 레알 마드리드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은 피구에 대한 배신감 예. 그리고 자기들이 아끼던 선수를 앗아간 그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분노 그게 그때 정말 폭발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엘 클라시코 경기가 제가 물론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엘 클라시코 역사 속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아닌가.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가. 예. 네, 그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정치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종교도 확대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스코틀랜드 레인저스나 셀틱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도 붙었고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축구와 정치가 연관된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슴 아픈 사건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 해보죠. 코트디부아르의 드록바, 세계적인 공격수죠? 네, 그렇죠.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는데 네.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그 드로그바 선수의 한마디가 그 9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어졌던 그 예. 코트디부아르 내부에 있었던 그 내전 있잖아요. 그걸 잠시 멈춰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월드컵 진출권을 따는 날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기자들이 그 코트디부아르의 에이스였던 그 드로그바 선수를 취재를 하게 다 몰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드로그바가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전쟁을 멈춰주세요. 우리를 응원해달라. 예. 그런 식으로 호소를 했는데 그게 생방송으로 방영이 된 이후에 한 일주일간 내전이 멈췄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월드컵 기간에도 내전이 멈췄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로그바 선수가 코트디부아르 그 주민들의 마음을 담고 진정성 있게 이제 호소를 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코트디부아르 내전을 좀 멈추게 했었던 예. 하나의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 가을쯤에 그 내전이 종결이 됩니다. 예, 네. 대단하네요. 네. 어떤 선수인가요? 드록바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기술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선수가 별로 없었죠. 스트라이커죠? 네, 공격수였고요. 뭐 첼시를 비롯해서 정말 엄청난 팀에서 많이 뛰었고 제가 이 선수의 정말 무지막지하다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이 선수가 평가전인가 하는데 팔에 금이 가요. 예. 팔에 금이 가면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타박상도 아니고 금이 간 상태면 이제 반깁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월드컵 앞두고 금이 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의 회복력이나 그러니까 아마 드록바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드록바에 대해서 몸에 다 기억하실 텐데 정말 엄청난 몸을 갖고 있어요 정말. 네, 조지 웨아가 사실 90년대에 정말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조지 웨아를 넘어서는 듯한 피지컬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했죠. 예. 근데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어 회복력 저는 그래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평가전에서 팔이 금이 간 사람이 그 월드컵 때 뛰잖아요. 문제없이 몸싸움 계속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몸을 가졌는데도 기술이 있고 세밀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정말 대단했던 예. 선수 같아요. 제가 간혹 애청자분들께서 축구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록바 스타일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뻥까지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전쟁을 멈추고 신이 된 남자 디디에 드록바. 축구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전쟁이 멈추게 됐다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최근에 또 베트남에 부는 박항서 열풍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 베트남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최근 반한 감정이 완전히 치유됐죠?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베트남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아픈 과거가 있죠. 예. 네, 60년대 후반부터 한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베트남 전쟁에 그렇죠. 우리가 그 베트남의 적국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음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부가 베트남과의 또 외교 증진이라든가 관계를 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예.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 내부에 그 한류 열풍이 좀 일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반한 감정이 조금 많이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터놓고 다가가기에는 그렇죠. 한 컷이 부족한 뭔가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치유를 했다. 음.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지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대단하죠. 그 웬만한 한류 스타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예. 네, 전 금방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때 제가 그때 그 지역 대회 할 때 결승전 현지도 중계를 그렇죠. 했었고 예. 느끼면서 와 이게 정말 대단한 힘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사실 완전히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우 감정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베트남의 어느 동네를 가면 한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처참하게 베트남 분들이 돌아가셨던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예.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셨다라고만 얘기하기 없을 정도로 너무 처참한 방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그런 어떤 증언들을 준비해 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건 감정의 문제인 거죠. 예, 예. 근데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이나 혹은 뭐 비즈니스적인 영역으로 다가가서 그걸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어렵죠. 봐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예. 보는데 축구는 좀 다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억눌림이라든지 혹은 전쟁을 통해서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뭉쳐져 있었는데 축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빵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뻥 터졌던 거의 중심이
한국에서 온 박항서라는 사람이 있던 거죠. 예. 그러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내에 있어서의 그 인기라고 하는 건 그냥 축구 감독으로서의 한 인물이 아니라 그런 어떤 베트남 사람들이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하나의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고 예.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또 대한민국의 과거에 분명히 뭔가 굉장히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픈 역사이고 아픈 관계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루만져지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최근에 박항서 감독과 뭐 통화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달에 예. 3월달에 베트남 한번 갔었죠. 예, 박항서 감독하고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베트남 가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박항서 감독을 저 사람들이 알긴 하지만 예.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 또 박항서 감독님은 또 있잖아요. 커피숍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커피숍도 사람 많은 데 갑니다. 박항서 감독이요? 사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 사인을 사람들이 해주려고?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예. 지난해 3월이라는 거죠. 시점이. 그렇죠. 그럼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예. 어쨌든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러셨군요. 장난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아까 정치와 축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중요한 건 지금 정혜성 감독님 먼저 또 베트남에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용실 감독도 베트남 감독으로 갔어요. 예. 이거는 살딩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아주 크지만 이제 진짜 축구 하나로 이렇게 많은 어떤 뭐랄까 일들을 벌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활약을 해줬다. 예. 그럼요. 최고입니다, 최고. 예. 박항서 감독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축구의 정치학이란 제목으로 축구를 정치로 이용한 사례와 또 축구로 인해 전쟁까지 간 사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뭐 역사 시간 같았나요? 제가 봤을 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가끔은 이런 또 특별 기획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박문성 위원, 이수열 축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축구의 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